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작가님 오늘 표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 이렇게 세계적인 반응을 얻게 될지는 OTT계를 뒤집어 놓은 파친코라는 작품 자문을 맡아서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게 파친코가 그냥 그런 작품이 아니라 그 배경이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문학 작품이 있잖아요. 파친코라는 이제 재미 작가 이민진 작가의 미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 러프하게 대본화하는 작업 과정 중에 이건 너무나 역사성이 짙고 우린 제대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그러면 한국인 역사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자. 초기에 나온 첫 번째 소스의 대본을 그 내용을 다 읽으면서 오류를 집어내고 바꿔야 될 거 바꾸고 개선해야 될 거 개선하는 작업들을 해서 정리해서 보내주는 게 한두 달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 작업들은 이제 촬영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연락이 왔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미국에서 막 선생님 1920년대인데 지금 사탕을 먹어도 돼요? 초콜릿을 아이한테 줘도 돼요? 무덤을 만드는데 비석을 세워도 되냐? 오더 나오면 알겠어요 해서 그때 포인트로 하고 근데 이제 감사했던 건 적당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 드라마라는 거나 영화라는 거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허구와 사실의 공존이에요. 아무리 자료를 연구해도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형상화 시킨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허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허구와 창작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작업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절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건데 대본을 쭉 보니까 일단은 원작이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보다 자뭇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막상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그 어부들끼리 이렇게 어부가를 부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부 중에 한 명이 민족의식이 강해가지고 막 그런 독립 발언했다가 일본 경찰단 잡혀서 막 맞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맞다가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 탁 일어나면서 울 밑에선 봉선하여 막 계속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테마곡처럼 홍남파가 작곡했던 이 봉선화가 민족의 어떤 의식을 표현하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일설에 따르면 홍남파가 자기의 음악 초연회 이런 것 때 썼던 음이었는데 그 음을 막상 초연을 하니까 사람들 분위기가 막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 민족을 생각하더라 해서 재빠르게 발맞춰서 그렇게 노래가 바꿨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 이제 홍남파의 친일 이력 때문에 생긴 썰 같은데 여튼간에 1차적으로 봉선화라는 노래는 한국의 어떤 민족혼을 대변하기에 적합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시기가 안 맞아요. 봉선화는 1930년대 중반에 나온 노래인데 이 작품은 1910년, 20년대 초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쓰는 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딱 영상 나오자마자 딱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어부가를 부르는 걸 통해서 민중의 애환을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야 야 너야 많이 약된다. 에야 너야 너 기어차 뱃놀이가 잔다. 기존 대사가 적당히 하게 추범인데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초범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기가 1920년대거든요. 1920년대면 문화통치기.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유화적인 통치를 펼치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무단 통치를 하던 때가 아니에요. 제가 눈에 이야기하지만 무단 통치, 문화 통치 이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시대구분하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10년대 때는 좀 강압적으로 했고 20년대 때는 문화적으로 했다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시대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사도 적당히 하게 초범인데 이게 아니라 적당히 해. 그냥 경고를 끝내자고. 이렇게 좀 바꿨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는데 똑같이
똑같이 이제 실제로 영상 내용이 바뀌었어요. 嘘お疲れ様だ。まあまあ警告だけしてさっさと終わらせよう。 의상 소품 쪽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별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년대 때는 뭐 칼을 차고 다닌다라든지, 그리고 20년대 때는 칼을 안 찬다라든지, 30년대 때는 옷 색깔이 군복으로 더 바뀐다라든지, 그게 사실 일제강점기를 표현할 때 좀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그 시기에 어색한 게 나와버리면 너무나 큰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게 사람들이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엌이 밖에 따로 창고처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창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본을 보면 많이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때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양 상태가 많이 낮았었던 상태고 흰 쌀밥 한 그릇만 배부르게 먹어도 정말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고, 과거 사진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밥그릇하고 국그릇은 엄청 크고 반찬 그릇은 적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사진을 아예 다 이렇게 구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 이제 결혼하는 장면 보면 은가락지를 주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대본에는 금반지 한 쌍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금반지 한 쌍? 왜냐면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에서 사실은 금은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농업 국가였었기 때문에 농토나 토지, 쌀 이런 게 중요했지 그렇게까지 귀금속이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동양의 최고의 귀금속은 옥이에요, 옥. 근데 이제 이 집안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집안은 아니고 앞뒤를 좀 따져봤었을 때 우리나라에선 국제보상운동 때의 이제 활동들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다 이제 폐물들을 내놓을 적에 은반지, 은비녀, 은가락지 이런 걸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게 선물을 주면 금반지가 아니라 은반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은가락지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쏙 바뀌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대본에 보면 지하 예배당이라는 게 나오고 헌금을 낼 적에 금칠한 그 헌금 접시에다 이렇게 내는 걸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또 서양인들 입장인 거야. 카타콤. 초기의 기독교는 박해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덤과 같은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건축물 자체가 지하가 없잖아요. 대부분 1층 건물들이고 1층이지만 조금 이렇게 약간 깊게 판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설 같은 경우는 다 1층이었다. 혹은 굳이 얘기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어두침침한 정도였다 정도로 조언을 해드렸고요. 금칠한 헌금 접시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우리나라에는 금칠한 헌금 접시에다가 헌금을 내는 문화는 기독교는커녕 불교, 도교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헌금 바구니 정도였지. 금칠한 상황에 우리가 아주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당시 남아 있는 그 선교사들 교회 같은 사진들도 보내드렸는데 그게 반영을 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뿌듯했던 것이 하나 뭐가 있냐면 1화 첫 장면을 보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원래 대본에는 거의 강력한 샤먼처럼 묘사가 돼 있었어요. 이게 왜냐? 이게 일종의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중동, 뭐 이렇게 중국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큰 종교 권력자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러면서 했을 것이다. 이게 커요. 근데 이건 전혀 우리나라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무당과 샤먼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컸던 적이 아예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국시대 때부터 불교가 들어오고 조선시대 때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무속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탄압을 했거든요. 질병에 대한 대처나 의료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민중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의지하려고 갈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값싼 무당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묘사도 우리나라는 좀 너무 전형적이잖아요. 이렇게 언제나 막 화려한 옷에 화려한 잔치상. 안 그러거든. 그 오늘날 우리가 보는 무당의 화려함 같은 경우는 다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제사상도 화려해지고 무당복도 화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무당들은 소박해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작품에서 이렇게 이제 잘 표현이 돼서 그게 너무 좋았었죠. 아가 생길 끼다. 자문이라는 것은 감독도 아니고 디렉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작품이
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 특히 오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제안해 주는 거고, 이 작품이 훌륭한 건 그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역사학자의 입장을 잘 수용을 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고증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 뭐 나 때문에 잘 됐어, 이건 정말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이거 편집하면 안 돼, 이건 진짜 진심으로.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80년대 마이클 잭슨 같은 문화가 우리나라의 기획사 문화를 만들고, 그 기획사에서 너무나 창조적인 꽃들이 피어서 어필이 된 거고, 기생충 같은 것도 소위 말하는 계급과 계층의 사회화 같은 것들은 다 서양에서 먼저 연구한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서양 문화를 수용해서 우리가 재해석해서 서양에 가서 인정을 받은 작품들이잖아요. 이번 작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한국인들 자체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역사 자체를 바라보게 된 거죠. 다만 관심과 시선이 다르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가장 좀 충격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항상 맨날 하는 서사, 화려한 고대, 구중거래 암투, 이런 걸 계속 해왔는데 싹 바꿔보면 그곳에 민중의 삶이 있고, 그곳에 비탄한 한 인간의 이야기와 극적인 성공의 이야기가 있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서사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작점에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뭐냐, 이 작품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민사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민이라는 소재가 생각보다 아주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소재고 범세계적인 소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미국이 이민사회잖아요. 유럽에서 넘어온 청교도들, 그 다음에 아일랜드계,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이민이잖아요. 흑인들, 아시아 다 이민사잖아요.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편적 소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이니치가 제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교포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민, 제1교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 작품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너무 궁금하지?